안녕하세요. 저는 대박열림고시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경연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2025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부분에서 영양 부분에서에 있었던 시험 문제를 제가 맡았던 식사요법과 조리원리 부분의 간단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사요법 문제를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가 알레르기였거든요. 알레르기였었는데 제가 이제 뭐 이론 강의 시간에 문제풀이 시간에 모의고사 때도 나올 때가 되었다. 빈도 분석에서 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잘 쓰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꽃게탕만 안 먹었네요 라고 하게 되면서 두드러기, 가려움증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알레르기래요 라고 해서 이제 미리 진단을 받은 게 아니라 이때 받았나 봐요. 그래서 두드러기, 가려움증 외에도 복통, 메스꺼움, 구토가 나타나기도 한다 라고 했고요. 호흡곤란,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 저혈압, 혼수와 같은 심각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였겠죠. 이 반응이 나타나서 빠른 대처가 필요해요 라고 했고요. 자, 대체식품으로 유사식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그 음식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게 되면은 영양결핍, 성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식품, 유사식품도 같이 제한을 해줘라 라고 했었는데, 그러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교차 반응이었었죠. 그래서 식품을 구입할 때도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그래서 우리가 표시 기준, 포장지,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알레르기 물질하고 같은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내용까지, 그래서 원재료명, 혼입 우려 주의사항까지도 우리가 다 확인을 했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항상 작성 방법을 반드시 잘 확인하시라 라고 했었는데,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이 되는 용어를 쓸 것 이랬죠. 그리고 니은에 해당이 되는 용어를 쓰고 이 반응이 유발되는 이유, 그래서 용어 이게 1점, 그 다음에 해당되는 용어 2점, 유발되는 이유를 서술할 것 3점, 그 다음 이 디귿 표시 대상 중에서, 자, 항상 이거 요즘에는 기준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식약처 고시 부분에서 식품 중에서 갑각류에 속하는 식품까지 써봐라. 대신 꽃게탕, 아까 꽃게가 있었으니까 꽃게는 제외해라 라고 했어서 이게 4점짜리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전신반응, 그러니까 저혈압에 호흡곤란까지 발생되는 전신반응의 경우에를 우리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철자야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 아니면 영어로 쓰실 때는 전문을 정확하게 쓰셔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아까 유사식품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에 교차 반응이다 라고 했었고요. 자, 그 이유를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단백질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바로 교차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유, 그러니까 단백질의 유사성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서술하시오 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마침표까지 찍자라고 했던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식품 중에서 갑각류에 속하는 식품을 써라 라고 했었는데 꽃게는 제외해라 라고 했으니까 새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모의고사 때도 다 했었던 바로 직전 사회 모의고사 때 풀었던 문제였었는데, 알레르기에서 식약처의 식품 등 표시 기준 고시다 라고 했었고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한다 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난류, 그 다음에 뭐 달걀이란 가금류의 난류를 말하는 거고요.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이렇게 있었겠죠. 그랬을 때 꽃게는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는 갑각류 중에서 새우를 써라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우, 그 밖에 뭐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 그 다음에 보시면 호두, 닭고기, 소고기, 오징어, 조개류, 굴, 전복, 홍합, 잣까지 있다라고 했던 내용을 우리가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4점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나필락시스, 교차 반응, 단백질의 유사성으로 인한 것이다. 그 다음에 새우까지 쓰라는 거였고요. 이 내용들은 저희가 사회 모의고사 때 프린트물로 드렸고 같이 공부했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 2다, 제1형 알레르기다, 전신 증상으로는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다, 이것도 얘기했었고, 비만세포, 히스타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알레르기와 식품불내증도 구별하자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앞으로 이제 올해
시험을 보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합격으로 좋은 보상을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공부해 가면 충분히 풀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 확신을 가지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었었는데요. 그 나누어 드렸던 프린트물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원인식품을 제한해보고 유사 대체식품을 사용해보자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한식품이 많아지게 되면은 영양 불충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이 경우에 대체 영양가가 비슷한 식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유사한 단백질 성분으로 인해서 교차 반응을 주의해라 라고 해서 교차 반응 내용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피해야 되는 식품에 대체 식품은 이런 것까지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깊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당뇨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5번에서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 A는 일형 당뇨병 환자다라고 해서 당뇨병 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혈당은 공복시가 130, 그 다음에 취침 전이 200mg/dl이고, 자, 당화혈색소 값이 8.3이나 되죠. 그리고 현재 저체중 상태이고, 체중 감소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종종 행동이 느려지고 피곤해하는 경우도 많고, 호흡에서 불쾌한 과일향. 자, 불쾌한 과일향.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케톤 체중에서 특히 아세톤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성인 B는 2형 당뇨병 환자로, 자, 혈당값은 공복시 98이면은, 100 아래네.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후 혈당값도 135mg으로 140 미만이잖아요. 크게 문제 없는데, 그런데 바로 당화혈색소 값이 7.6%다라고 했죠. 과체중과 복부 비만이 있으면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보통 과체중 복부 비만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것은 인슐린 저항성이 커져서 그렇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이 당화혈색소 이제 값을 물어보게 되는 거였었는데, 보시면 문제에서 작성 방법에서 청소년 A, 그러니까 일형 당뇨 환자에게서 바로 아세톤, 그러니까 기억을 유발하는 물질을 쓰고 라고 했으니까 아세톤이라는 이름을 쓰라 그런 거였겠죠. 그리고 이 물질이 생성되는 이유를 서술할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술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B의 경우에는 혈액 지표 중에서 문제가 되는 지표 한 가지를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진료 지침에,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혈당 조절 목표를 고려해서 제시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2형 당뇨예요. 2형 당뇨로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2형 당뇨에서 혈당 조절 목표를 고려해서 제시하고 이 지표가 의미하는 말을 서술할 것,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먼저 이제 뒷페이지 정리가 되기 전에 잠깐 보시면은 작성 방법에서 먼저 아세톤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당뇨 환자에서 혈액 속에 이미 혈당이 높아요. 혈액 속에 혈당이 높은데 얘네들을 가지고 와서 세포로 이동을 시키려면은, 세포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인슐린 분비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형 당뇨 환자는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에서 이 혈당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세포 입장에서는 지방의 산화가 진행이 되면서 산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걸로 인해서 베타 옥시데이션으로 아세틸코에이가 많아졌겠죠. 그리고 아세틸코에이가 대사가 되려면은 제일 끝에 있었던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자기네들끼리 축합이 되는 케톤체를 형성하는 단계로 가더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케톤체 종류 중에서 뭐 아세토 아세테이트, 베타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 아세톤이 있는데 이걸 다 써야 될 것이냐. 자, 일단은 내용은 이래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우리가 당화혈색소 값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헤모글로빈 A1C에서 정상적으로 진단을 할 때 5.7%와 그 다음에 6.5%를 기준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6.5% 이상이면은 당뇨로 진단을 하는 거고 5.7% 미만이면은 정상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줘. 그리고 이제 사이에 끼게 되면은 당신은 위험합니다 라고 해서 고위험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혈당 조절 목표를 고려해라 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미 당뇨 환자로 들어오게 되면은
당뇨가 된 다음에 5.7 아래로 내려가면 정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목표, 조절 목표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일형 당뇨 환자들은 일형 당뇨는 7.0% 미만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잡고요. 이형 당뇨 해당이 되는 경우는 바로 6.5% 미만에 해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잡아요. 조절 목표로. 이미 당뇨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절 목표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 이렇게 잡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공복혈당, 정상적인 사람들은 공복혈당도 100 아래지만은 80에서 130mg/dL 사이로 유지해라 라는 조절 목표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식후 2시간에는 180mg/dL 미만을 유지해라. 이거 미만, 여긴 사이. 이렇게 해서 이 조절 목표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조절 목표를 물어본 문제였어요. 그래서 6.5 아래. 그러니까 여기선 이형 당뇨였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A1C 값이 6.5% 미만이 되게 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였겠죠. 자, 지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럼 제가 이제 좀 문장이 길어지게 되는 건데,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봤던 것은 4점짜리였기 때문에 물질 1점, 그 다음에 서술할 것 1점,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 1점, 그 다음에 의미하는 바 1점에서 4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했던 내용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첫 번째, 케톤체, 아세톤에 해당이 되는 것이 과일향을 내더라 라고 했고, 자, 이게 왜 발생되는지, 생성되는지 기전을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일형 당뇨 환자는 혈당이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서 세포로 이동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화분해가 증가하고 아세틸코에의 불완전 대사로 인한 케톤체가 생성이 되었고, 그 중에서 아세톤이 호흡으로 배출되면서 불쾌한 과일향이 나게 한다라는 걸 정리를 한 거예요. 저는 정리로 얘기한 거고요. 뭐 중간 대사 물질을 써라,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했으면 아세트알데하이드, 뭐 또 케톤체 종류를 다 써라 그러면 다 들어가겠지만은 그렇게까지 안 쓰셔도 돼요. 여기에서는 그 기전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아까 이형 당뇨 성인에서 물어봤던 거에서 정상은 5.7% 미만이고 6.5% 이상인 경우 당뇨로 진단한다 라고 했고요. 따라서 이형 당뇨 환자의 조절 목표에 해당이 되는 값을 쓰라 그랬잖아요. 조절 목표에 해당이 되는 값은 6.5% 미만이다. 이걸 쓰라는 거예요. 6.5% 미만이다. 미만으로 목표를 잡아라 라는 거. 혹은 뭐 조절 목표는 6.5 미만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조절 목표를. 그 중에서 이제 얘가 의미하는 바를 써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바로 당화혈색소는 포도당하고 헤모글로빈이 비가역적으로 결합을 해서 있고, 헤모글로빈이 적혈구가 완전히 파괴되는 2, 3개월 동안에 장기간에 걸친 혈당 수준을 반영하는 수치더라 라는 내용을 쓰라는 거였겠죠. 그래서 정리를 했었을 때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8번입니다. 그 두 번째 문제에서 전공 B에서 8번 문제였었는데, 다음은 영양 지원 경로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영양 지원 방법에서 우리가 장을 이용하는 경장법하고 정맥을 이용하는 정맥법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경구하고 경관을 섭취할 때 우리가 기간에 따라서 4주 이상이냐, 정맥에서 말초와 중심정맥 영양에서 여기에서 2주 이상이냐 기간으로 분류도 있었고, 또 위하고 조루수를 구별하는 비하고 코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밖에서 관을 삽입했던 조루수라고 구별하는 방법에서 폐로의 흡인 위험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은, 가장 기본에 해당이 되는 경장하고 정맥을 나눌 때는 바로 장, 특히 12지장 공장, 회장에서 공장 부분에서 대부분 많은 흡수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위장관으로의 소화흡수 기능이 가능하냐 이 내용을 물어보는 거였죠. 그래서 위장관을 통한 소화흡수가 가능하냐라는 내용이 들어갔었을 때, 예, 그러면 장을 이용하는 거고,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맥 영양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있었고, 니은하고 디귿은 코에서 위까지 내려가는 방법, 그 다음에 비공장으로 내려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자, 이것도 우리 많이 했었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코를 통해서 관이 위까지 내려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지금 공장까지 내려오게 되는 건데,
우리 지난번에 문제, 예전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로 물어봤었어요.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 가수분해 정도를 물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단백질 문제로 물어본 거예요. 자, 봐보세요. 다 우리 같이 이론 시간에 다 풀어봤었던 문제였었죠. 문제풀이 시간에도 봤던 부분이었었고요. 먼저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이 되는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서술할 것 그랬잖아요. 질문 형식으로 서술할 것 이랬기 때문에 물음표로 끝나지 말고 가능하면은 이제 서술 형태까지 가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질문은 위 장관의 기능은 정상인가 또는 위 장관을 이렇게 위 장관을 이용한 영양소 흡수가 가능한가 위 장관의 기능은 정상인가 결국 위 장관을 이용해서 소합수가 가능하냐 라는 거로 해서 소장을 통한 소합수, 아까 제가 공장, 회장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소장을 통한 소합수가 가능하면은 경장영양법으로 실시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맥영양법을 선택해라 라고 해서 문장을 끝까지 써주시는 게 맞겠죠. 서술할 것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질문 형식을 제시할 것 이랬으면은 질문만 제시를 이렇게 했겠죠. 다음 밑줄친 니은과 디귿으로 제공되는 영양액에 포함된 단백질 형태를 각각 쓰고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의 형태를 물어봤기 때문에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것은 위에서 첫 번째 시작이 되는데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위산에 의해서. 그 다음에 결정적인 소화작용을 또 일으키는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것 중에서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트립시노겐, 그 다음에 키모트립시노겐, 프로카르복식 펩티다제 이러한 것들이 12지장으로 분비가 된 다음에 12지장에서 활성화가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소장, 마지막 이제 장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아미노펩티다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펩티다제, 디펩티다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미노산까지 최종적으로 분해가 돼야 되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여기 내용에서 자 비위관법에서는 보시면 다시 한번 단백질 형태를 각각 기억 니은과 디귿으로 제공되는 영양액에 포함된 단백질 형태를 각각 쓰고 단백질 형태가 서로 다른 이유를 설명해라 라고 했었죠. 그럼 위로 집어주게 위까지 들어가는 경우에는 펩시노겐의 도움도 위액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위에서의 소화효소,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작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양질의 원형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것을 공급한다. 이렇게만 쓰셔도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카제인, 분리대두단백, 유치원 단백질이 사용된다라고 해서 바로 첫 번째 단백질 그대로에 해당이 되는 것이 사용이 된다라는 내용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공장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여기 위 소화효소 그 다음에 췌장의 소화효소 작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공장과는 이들 소화효소의 작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분해가 되어 있는 펩타이드라든지 이미 다 소합수가 될 수 있는 유리 아미노산 형태를 통해서 함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잘 쓰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문제 마지막에 저도 이거 보면서 이거 황당한데 라고 했던 문제가 이제 우리 문제에 있어서 그 80%에서 90% 문제는 항상 모든 시험 문제가 기본 이론에 충실합니다. 기본 이론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반복이 되고 약간만 변형이 되고 이런 문제였었는데 특히 이제 몇 년 전부터 변별력을 위해서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식사요법 부분에서는 딱히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었는데 자 밑줄친 리을 바로 보시면은 이 리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맥영양이었었거든요. 정맥영양은 이미 이제 혈액 속으로 이미 들어가는 형태로 넣어주는 거잖아요. 넣어주는 형태로 해서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였었는데 정맥영양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제공해야 되는 자 문제 포인트가 지용성 비타민을 쓸 것. 그러니까 저도 이 문제를 처음 봤었을 때 언급 안 해줬던 부분이었다. 근데 우리만 언급을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마찬가지였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식품영양학에서 배우는 임상영양학이나 식사요법에서는 이게 딱히 언급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 저도 처음엔 당황했는데 잠시 고민을 했어요. 이 원하는 답이 뭐였을까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지용성 비타민에 해당이 되는 종류가 바로 A, D, E, K가 있는데 이 K에 해당이 되는 것을 바로 물어보는 거였겠구나. 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혈액에 들어갔었을 때 잘못하면 혈액 응고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생각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책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니까 비타민 K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생각했던 것처럼 열심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한 번만 생각을 해보셨으면은 A, D, K 중에서 K를 찾으셨을 것 같아요. 맞죠? 잘 찾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K였었는데 비타민을 쓸 것 이랬으니까 그냥 비타민 K만 쓰시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왜 비타민 K가 들어가냐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정맥 영양액으로 들어갈 때 혼합, 그러니까 2in1, 3in1 이렇게 혼합을 하는 과정에서도 비타민은 사용하기 직전에 같이 혼합을 해서 넣어줘요.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제 비타민 K는 안정성이 낮고, 자, 이거보다는 이거죠.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서 보통 우리가 아스피린 계열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혈액순환 잘 되라고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혈액 응고를 저해하는 바로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환자에게서 이 비타민 K하고 항응고제하고 만나게 되면 상충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K의 경우에는 환자를 모니터링하면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따로 이제 주사하는 것이 비타민 K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K까지도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하고 관련이 됐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금 처음 본 문제였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유추하지 않으셨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사요법 문제가 3문제 있었고요. 다음 문제로는 이제 조리원리 부분이었었는데, 조리원리, 식품학 이렇게 같이 섞여서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도 식품학 분야에서도 막 그렇게 식품학적인 원론적인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식품 조리하고 관련된 부분의 문제들이었던 것 같죠. 그리고 식품학에서도 이제 또 모의고사 때 했었던 우리 쓴맛, 알칼로이드 이 문제도 나왔었고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오늘은 조리 원리 부분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도 우유하고 치즈 문제가 있었었는데 올해도 역시 또 우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해 봐라 라고 했었는데, 자, 우유는 무슨 색깔인가요? 흰색이면서도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도 있다. 먼저 흰색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하고 인산칼슘이 콜로이드 용액으로 분산되어서 광선에 반착된 것이고, 노르스름한 색깔에 해당이 되는 것은 카로틴하고 리보플라빈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유를 테트라팩에다가 싸는 이유가 리보플라빈, 비타민 B2가 열에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거, 그죠?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아, 그래서 우유가 그런 색을 띠는군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열해 볼까요? 라고 했죠. 그랬을 때, 자, 바닥에 가열했더니 바닥에 덩어리가 생겼고 라고 했었을 때 칼슘하고 인이 결합해서 바로 이제 덩어리를 만든 거였고요. 엷은 갈색으로 변했다 라고 했었죠. 자, 바닥의 덩어리는 우유의 단백질인 이것이 가열에 의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또한 엷은 갈색은 우유의, 자, 이거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 당이 이 디귿에 해당이 되는 거하고 반응을 해서 형성된 물질의 색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밑줄 괄호 안에 기역과 디귿, 기역 디귿이에요. 문장 잘 읽으세요. 기역 디귿에 해당이 되는 물질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고 우유를 가열할 때 기역과 디귿의 변화의 차이를 서술할 것 이랬잖아요. 자, 유단백에서 우리가 80%에 해당이 되는 것은 가제인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유청 단백질이라고 한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유청 단백질 부분 중에서 물론 락트 알부민도 있고 락토 글로불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열의 변화 이런 데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다면은 주로 많이 언급되는 게 락토글로불린이긴 하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카제인하고 유청단백질 부분에서. 그래서 락토글로불린을 만약에 쓰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라면은 이것도 맞게 해줬을 것 같아요. 맞게 해줬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크게 물어봤으니까 카제인과 유청단백질을 얘기한 거였고요. 그래서 명칭을 써라 라고 했으니까 카제인, 유청단백질 순서대로 써라 라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카제인, 유청단백질. 그리고 가열할 때 기역과 디귿의 변화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도 순서대로. 그래서 우유를 가열하게 되면은 카제인은 열에 가열에 의해서 응고되지 않고 그 다음에 유청단백질은 응고가 되더라 라는 특징을 쓰라는 거죠. 자, 이걸 쓰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니은의 밑줄친, 니은과 밑줄친 니을에 해당이 되는 물질의 명칭을 각각 쓸 것 이랬었는데, 자, 니은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이 되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리을에 해당이 되는 물질의 명칭, 아니죠. 자, 여기 니은하고 리을, 형성된 물질까지 쓰라 그랬으니까, 색깔을 아까 나타냈던 것은 카로틴하고 리보플라빈 때문에 약간 푸르스름한 노르스름한 색깔을 나타내게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리보플라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유를 가열하게 되면은 캐러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거는 이제 당 자체 가열에 의해서 갈색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서 멜라노이딘 색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당과 아미노산이 만나서 발생하는 두 가지가 우유를 가열했었을 때 갈색이 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어요. 다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물어봤던 것은 문제에서 유당이 유청단백질과 반응해서 형성된 물질이다. 그러니까 유당 자체의 가열을 물어본 게 아니라 당과 단백질과의 반응을 물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멜라노이딘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멜라노이딘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자, 이 문제가 있었고요. 우유에서의 색소까지 같이 물어봤던 문제들. 그 다음에 이것도 워낙 기본 문제로 해서 여러분들 잘 쓰셨을 거예요. 다음 캔디 문제가 나왔었는데 캔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결정형 캔디, 비결정형 캔디 구별했던 거. 그 다음에 각각의 캔디마다 레시피에 따라서 들어가는 물질들이 다르더라 라는 것도 다 했었죠. 자, 다음은 캔디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해봐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캐러멜, 그 다음에 브리틀, 퍼지, 토피, 마시멜로 그랬었는데 그냥 우리가 이랬죠. 이론 시간에도 결정형 캔디를 외워버리자 라고 해서 결정형은 가열 농축시킨 다음에 냉각시키고 나서 교반을 통해서 교반 과정을 통해서 일부러 결정을 유발한다 라고 했었고 여기에 퐁당이라고도 했었고요. 퍼지, 그 다음에 디비너티 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결정형 캔디의 대표적인 거다 라고 했었는데 자 여기에서 바로 이제 폰당, 퍼지, 디비너티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 퍼지만 결정형이고 캐러멜, 브리틀, 토피, 마시멜로 이것들은 비결정형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브리틀의 기억 번호가 있으니까 미리 볼게요. 브리틀 부분에 설탕 용액을 가열 및 농축한 후 버터를 넣어서 고온에서 가열하고 버터를 넣었다. 이거는 이제 결정 형성을 방해하겠다라는 거였고요. 기억을 첨가해서 잘 석분을 시켜서 성형했다라고 해서 브리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온 가열 143도씨 정도까지 가열하더라 라고 했었고 바사삭 깨진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로 식소다, 중조, 식소다가 들어가게 되면서 깨지는 질감을 나타내게 되는데 소다의 특징은 CO2 가스를 발생하게 되면서 자 뒤에 보시면은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써라. 바사삭 깨진다. 그럼 CO2가 발생하면서 바로 물 분자도 같이 끌고 나가기 때문에 더 바삭해진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 보시면은 자 퍼지 있었고요. 토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그다음 마시멜로 보시면은 자 단단하다라고 했고 마시멜로는 가열한 설탕 용액에 자 남백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에요. 남백 거품과 함께 섞고 저어서 굳힌다라고 했는데 거품이 두 가지가 들어가죠. 두 가지가 들어갔던 것이 또 하나의 거품이 젤라틴 거품이다라고 했었던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반 내용 중에서 조리 원리 부분에서 거품을 유발시키는 게 몇 개 있는데 바로 이제 남백 거품 내는 거, 그다음 젤라틴 거품 내는 거, 그다음에 우유에서의 생크림 거품 내는 거 이러한 것들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로 젤라틴에 대한 내용을 쓰시는 거였어요. 자 보시면은 위 자료에서 결정성이 다른 캔디의 명칭 한 가지를 찾았었을 것 그랬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비결정형 캔디였는데 결정형 캔디에 해당이 되는 거에 해당이 되는 바로 퍼지가 하나 들어있었죠. 퍼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이 되는 물질의 명칭을 쓰고 아까 브리틀 부분에서 기억이 브리틀의 물성에 관여하는 조리 원리를 서술할 것 그리고 물성 아까 브리틀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면서도 바사삭 깨지는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바로 식소다가 들어가게 되고 이게 CO2, 이산화탄소 발생해서 수분을 같이 제거해 주기 때문에 날아가면서 더 바삭하게 해주는 질감이다 라고 해서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시멜로 부분에 해당이 되는, 니은에 해당이 되는 재료의 명칭을 쓸 것 부분에서 바로 이제 젤라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시멜로에 젤라틴 거품, 남백 거품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이번 기출되었던 식사요법하고 조리 원리 문제 부분을 보았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제 파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난이도 정도는 중정도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중정도 난이도에 해당이 되는 건데, 대신에 아까 뭐 비타민 K 부분에 해당이 된다든지 하면서 약간의 지역적인 문제가 일부 있기는 했었지만은, 아까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뭐였을까?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라는 것을 이미 공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잘 찾아내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지만은 충분히 이론 강의가 이론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1월부터 6월 정도까지 이론 수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7, 8월에 걸쳐서 7, 8, 9, 10까지 걸쳐서 또 문제풀이, 이걸 응용하는 문제풀이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10월에서 11월에 걸쳐서 우리가 모의고사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목표를 가지고 다 잡으신 다음에 이론 수업, 문제풀이 수업, 모의고사 수업까지 잘 따라오고 함께 수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서 끝까지 합격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오늘 문제풀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